안녕하세요. 이번에 성인간호학을 강의할 강승랑입니다. 간호학에서 성인간호 굉장히 큰 부분을 많이 차지하는데요.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학교 교과과정에서 배우면서도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올해도 2018년도에도 한 학기가 지나가고 여름방학을 곧 맞이하게 될 것 같은 여러분들에게는 이 여름방학의 기간을 통해서 굉장히 좋은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성인간호 열심히 저희 강의를 들어보고 도움을 많이 받았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에 앞서 이제 성인간호 간단한 교과목 OT를 실시하기 전에 저희 소개를 잠깐 할게요. 그래서 제 이름은 여러분 강승랑이고요. 저는 임상에서 한 20년 정도 근무를 하고 다양한 환자를 케어해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해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훌륭한 간호사들이 배출되기 위해서는 정말 기본적인 지식을 쌓고 환자 앞으로 다가가서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을 줘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번에 성인간호학을 강의하면서 내가 평소에 임상에서 맞이했던 환자들을 많이 어때요? 옛날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이 성인간호 기준에 들어있는 이런 질환이 많은 환자들에게 내가 정말 접근을 잘해서 케어를 잘했나 하는 그런 옛날의 생각들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인간호학에 대한 내용은 간호학의 아주 기본이고 아주 기초가 튼튼해야 좋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요. 간단하게 성인간호학 교과목에 관한 OT를 시작하겠습니다. 올해는 2018년이죠.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게 내년에 2019년도에 이제 국시를 준비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정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각각의 교재에 보면은 이런 일정들이 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최종 어때요? 시험 일자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2019년도 1월 26일이면, 그때 보통 예정. 확실한 건 아니고 예정의 날짜이기 때문에 이거에 맞춰서 여러분 이제 2학기 한동안 돌아올 때는 정말 퍼펙트하게 공부를 해 주셔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최종 합격 날짜는 2019년 한 달 뒤에 주로 발표를 합니다. 굉장히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여러분 괴롭겠죠. 그래서 시험을 아주 잘 보신 분들은 잠을 잘 때도 두 다리를 쭉 뻗고 편하게 잘 수 있겠지만 애매모호하게 시험을 보신 사람들은 어때요? 발표하는 날까지 불안해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여름방학을 통해서 이러한 중요한 과목들을 튼튼하고 어때요? 아주 완벽하게 공부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간호사 국가시험 시간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과목은 보통 토탈 5개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요. 성인간호학이 한 70문제 차지하고 모성간호학이 35문제입니다. 이번에 제가 강의할 과목은 이런 두 과목입니다. 성인간호학과 모성간호학을. 그래서 아주 1교시 때 아주 중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이거를 하고 총 문학이 이 두 과목이 합쳐서 105문제 출제가 되고요. 여러분들이 시험 시간이 늦지 않도록 항상 어때요? 고사장 입장을 8시 반까지 입장하는 것들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2교시 때는 아동간호학이라든지 지역사회 간호학, 정신간호학이 이제 한 105문제 정도. 그 점심시간을 어때요? 보내고 나서 그 다음에 3교시는 세 번째 시간에는 간호관리학이라든지 기본간호학, 그 다음에 보건 의료에 관계되는 것들을 시험을 봐서 거기에서 출제되는 문제는 85문제 출제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 공부를 꼼꼼하고 어때요? 아주 깐깐하게 해주셔야 시험 보는 날 혼선이 빚어지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자, 교과목에서 최저 득점은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맞춰야 되는가 봤더니 성인간호학은 70문제에서 28문제 정도 문항을 맞춰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모성간호학은 35문제에서 14문제 정도. 그래서 각 과목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문항수를 맞춰야 되는 내용인데 전체 항목이 295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177개. 우리가 한 달 동안에 합격 시험이 발표하는 한 달 긴 동안에 편하게 계시려면 최소한 어때요? 200개는 훌쩍 넘겨야 여러분들 굉장히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각 과목당
40에서 40% 이상을 득점을 해야 되는데 가락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한 과목이라도 가락을 맞게 되면 합격을 못 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전체로 봤을 때는 60점 이상이면 득점입니다. 그래서 한 과목도 소홀히 하시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다음. 간호사 국가시험 합격률 추이를 대충 그래프로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합격률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간호사 국가고시 시험도 옛날에 아주 뭐 A면 B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은 사례형 중심으로 현장에서 실습을 나갔을 때, 임상 실습을 나갔을 때 한자를 보고 직접 어때 우리가 생각을 해서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사례형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례형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기본 지식이 굉장히 탄탄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도 간호사 국가시험의 전략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난이도 조절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어디에서 국가고시를 문제내냐면 국시원에서 지금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격률이 거의 91에서 93% 수준을 유지하는데, 그렇다면 나머지 0.7%에 해당되는 사람은 합격하지 못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그 부류에 해당되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해주시고요. 여기도 알다시피 이제 문항이 삭제됐다는 것은 A는 B다. 아주 응용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이론적으로 말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은 제외시켜버리고 그거에 따라서 어때요? 사례형 문항, 응용이 되는 문제가 지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 학원에서 문제집을 하나 이제 선택을 해서 하게 됐는데, 이러한 모의고사 문제가 이렇게 있는데 저희는 대한간호협회에서 출시한 문제집을 대상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간호사 국가시험에 이제 성인간호학에 우리가 키포인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전체 영역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중에서 출제 빈도가 매우 높은 데는 첫 번째 총론. 총론이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총론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단원의 호흡계, 심호흡, 혈관계 이런 것들이 이어지지 못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 총론을 굉장히 꼼꼼하게 봤는데, 다시 말해서 서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총론, 호흡계, 심혈관계, 그 다음에 소화계, 그 다음에 신경계에서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은 관계로 이거를 전략적으로 공부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례형 문항이 증가하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간호중재를 더 꼼꼼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간호중재는 우리가 교과과정에서 사례보고서에 대한 여러분들 많이 아마 학교에 제출했을 거예요. 그 사례보고서를 쓰다 보면은 거기에다 간호문제, 간호진단, 간호중재, 그 다음에 간호수행, 그 다음에 간호평가까지 나오는 그런 문항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제 간호중재에 관한 포커스에 맞춰지는 문제들이 지금 다양하게 출제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인간호학 세부 영역 문항 분포들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총론에서 10문제에서 11문제 정도 출제되고 있고요. 호흡계에서는 8개에서 9개 문항, 그 다음에 심혈관계에서는 11개에서 12개 정도, 그 다음에 혈액계는 3개, 그 다음에 소화계가 10개, 신경계가 6개에서 9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뭐 근골격계, 비뇨기계 다 있는데, 이 중에서 당연히 어때요? 총론 부분이 이렇게 많이 차지하고, 그 다음에 호흡계, 그 다음에 심혈관계, 그 다음에 소화계, 그 다음에 신경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실제로 병원에 큰 대학병원이나 그 종합병원에 가보면 이런 질환을 가지고 입원한 환자가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 10명 중에서 한 6명 정도는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임상에서 진짜 현장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은 이런 부위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가야 된다. 그와 더불어 이제 각각의 마이너 파트에도 이러한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으니까 이번에 성인간호학에 집중 공격할 때는 이 방학 동안만큼은 더 열심히 하실 때는 이 총론, 호흡계, 심혈관계, 소화계를 집중 타격해서 공부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지워. 여러분들이 그 도표로 봤을 때 숫자로 보면 인지가 좀
덜 되죠. 근데 우리가 도표 그림으로 봤을 때 이 큰 크기를 보면 여기에서 보면 심혈관계에서 이런 테두리를 굉장히 많이 차지하죠. 그다음에 호흡계도 이 정도. 그래서 이러한 모양을 보고 여러분들이 보시고 내가 어느 부분에 포커스를 둬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요. 다른 마이너 파트도 중요하지만 이제 요거에 관한 내용들을 해주시면 될 거고. 그래서 각 단원마다 이 표를 항상 내가 삽입을 해놨는데, 왜냐하면 잊지 말자, 이러한 중요부를 잊지 말고 우리가 꼼꼼히 공부하자는 차원에서 표를 만들어 넣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안전과 안이 간호라는 그런 타이틀로 대한간호협회 문제제가 크게 분리되어 있는데, 일반 출판사에서 나오는 문제작으로 완전 변이가 됐고 새로운 모양으로 문제집이 출간이 됐어요. 그래서 이 타이틀의 안전과 안이 간호는 대불원에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고요. 여기에 내용 속하는 이 대분류원에 들어가는 이 첫 번째 1강은 면역이라든지 신체 손상에 관한 내용을 저희가 핵심 요약으로 일단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이론이 머릿속에가 구도가 잡혀 있어야 훨씬 더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내용은 총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인간호학의 원투가 있죠. 굉장히 두꺼운 책 2권이 있는데 그 첫 번째였대요. 성인간호학의 총론으로 생각하시면 되죠. 아까 총론의 출제 문항은 10문제에서 11문제 정도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범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총론에 해당되는 파트는 1파트부터 12파트가 있는데요. 첫째는 성인의 이해, 두 번째 수분 전해질 균형, 그 다음 산염기의 균형, 그 다음에 면역 반응과 간호, 통증 간호, 그 다음 종양 간호, 수술 간호, 샥 환자 간호, 응급 간호, 노인 간호, 재활 간호, 그 다음에 호스피스 간호에 대한 내용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토탈 10문제에서 11문제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어느 한 파트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내용에 이제 토대로 여러분 한번 가볼까요? 자, 성인 간호이니까 이 성인 간호에 대한 하게 되려면 성인이라는 이런 발달 단계를 조금 우리가 이해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인에 의해서 청년기부터 내가 간단하게 정리했는데요. 청년기는 보통 11세에서 19세 사이를 가리키는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단계별로 특성이 있고 이들이 꼭 이루어야 할 발달 가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성에는 이 나이쯤 되면은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을 늘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객관적인 사고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현실을 직시하는 능력이 생기죠. 그 다음 세 번째, 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고 성 역할에 대해서 자아가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거에 더불어서 이제 성행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는 게 11세, 19세의 문제가 많이 있죠. 근데 이런 특성을 가지고 온전히 발달 가업을 이루어주면 좋은데, 여기에서 발달 가업은 첫 번째는 자율성과 자립성이죠. 두 번째, 직업 선택을 이때부터 청년기 때부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도덕성이 어때요? 내면화. 그 다음에 성 역할의 확립. 그래서 성인기에 들어서 이러한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발달을 이루지 못하는 단계가 있죠. 그래서 모두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하지 않는 대상자들도 많이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임상에 있으면 이런 대상자들이 발달 가업을 이루지 못해서 어떠한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큰 상처를 받게 돼서 입원 치료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두 번째, 성인 정기를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제대로도 이제 성인 간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20세에서 39세 사이를 성인 정기로 보고 있습니다. 이 나이대 가져야 하는 발달 특성을 살펴보면 친구와 동료들과의 친밀성을 굉장히 중요하시고, 그 다음에 사회성을 중요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결혼과 출산을 통해서 현실 적응을 하죠. 그다음 세 번째, 객관적인 사고로 현실을 또 수용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부모로부터 완전히 독립을 해야 되는 특성이 있는데,
이러한 특성을 이루기란 쉽지가 않죠. 요즘처럼 결혼을 빨리 하지 않으려고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자기 개발을 위해서 노력하는 젊은이들이 정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인기 때 이루어야 할 특성을 이루지 못한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저 같은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결혼 적령기가 보통 25세에서 30세 사이여서 대부분 우리의 친구들도 다 그때쯤 결혼을 했죠. 하지만 지금도 결혼하지 않고 혼자서 어때요? 자기 개발하면서 열심히 사는 친구가 있는데 가끔은 그런 친구들이 부러울 때도 있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성인 전기의 발달 가업을 쳐보자면 직업 확립을 확실히 해야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간호사로서 임상에 들어가서 열심히 했지만 저는 임상에서 굉장히 적성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근무했던 병동이 주로 그 일반외과 수술 환자를 돌보는 병동에서 장기간 근속을 했는데요. 거기서 다양한 환자를 보게 됐지요. 간단한 환자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그 호스피스까지 가는 그런 환자들을 봤는데 일찌감치 저는 그런 환자들을 보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됐죠.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우리가 많은 재력을 갖고 많은 것을 갖고 있어도 건강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다는 걸 교수님 때부터 일찌감치부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건강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하고 지금도 일상생활 수행 능력만 잘 되면 나는 70, 80이 돼도 열심히 활동을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생각을 하고 저는 대학 졸업하고 지금까지 간호사로서 역할을 쭉 하다가 지금은 이제 대학에서 학생들을 교육하기도 하고 이제 간호와 국가고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는 길로 제가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 간호사의 직업에 대해서 그 자부심이 있고 굉장히 만족을 해요. 그래서 이런 직업 확립이 22에서 39세 사이에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다음 두 번째, 이때에 맞서 결혼과 출산을 해서 가정을 이루는 게 좋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인구 절벽에 빠졌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지방 쪽보다는 어때요? 위쪽 수도권에 있는 젊은이들이 더 결혼을 하지 않고 35세가 넘어도 40세가 돼도 결혼하지 않고 이렇게 자기 개발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국가에서는 그게 참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인구 절벽. 점점 그래서 우리나라는 인구의 그림이 형태가 피라미드, 옛날에는 피라미드 형태인데 지금은 항아리형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인구 감퇴형으로. 그 이유는 결혼하지 않으니까 출산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인 전기 때 결혼과 출산을 꼭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기만의 삶의 형태를 수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삶은 나의 것이기 때문에 온전히 내가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가업에 도달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중년기로 돌아가 볼까요? 그래서 40세에서 이제 64세로 한번 훌쩍 뛰어갔습니다. 넘어갔는데 이 중년기 때의 특성을 한번 보면요. 자녀의 독립에 대한 대견함과 서운함. 그 결혼과 출산을 하고 자녀를 키우는 중년에는 자녀에 대한 기대치가 있거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자녀가 독립에 대한 거에서 스스로 어때 자기 개발을 해서 뭐 직업을 확고히 한 다음에는 이제 저렇게 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신체의 쇠약을 느껴 건강에 몰두하죠. 그래서 중년기에 들어가면 건강을 굉장히 챙깁니다. 그래서 건강 보조식품도 먹기도 하고 뭐 웰빙 식품이라고 해서 좋은 음식을 먹으러 다니는 그런 어때 친구들도 있지요. 그러나 이런 건강을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건 심리적인 어때요? 만족감. 거기에 더불어서 정서적인 안정, 그와 더불어 신체적인 건강이 믹싱이 되면 훨씬 행복하겠죠. 그 다음에 자신과 비슷한 연령대에 친밀감을 느낀대요. 중년기의 친밀감이 굉장히 심리적인 안정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와 가주 성향에 맞는 친구 인생에 3명만 있다면 그때 굉장히 좋은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내가 고민이 있을 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친구. 그래서 우리의 여성들은 그런 친구를 대부분 배우자로 생각을 하죠. 근데 배우자가 그렇게 해주는 배우자가 있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배우자도 있거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자신의 성과 비슷한 그런 친구들을 만나서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게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죠. 그 다음에 타인에 대해 관심이 많아요. 그것은 나무 말을 많이 하게 돼. 그래서 나보다 더 관심이 많고 또 내 자녀와 다른
친구의 자녀와 비교를 또 하는 그런 일들도 있어요. 그래서 좋은 장점도 있지만 비교한다는 것은 어때요? 부정적인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긍정적인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정과 직장에서의 사회적 지위 확보로 만족. 저 나이쯤 되면 중년기 나이게 되면 어느 정도 직장에서 안정적인 자리를 차지하죠. 근데 요즘에는 뭐 21세기에는 뭐 안정적인 직장이 없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뭐 정년퇴직 하시는 분들 보면 뭐 20대 초반에 들어가서 후반에 들어가서 60세까지 정년을 하시고 퇴직한 사람은 대단한 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한 가지에 자기 끝까지 자부심이 있고 내가 꼭 해내야겠다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서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간호사가 되어서 한 직장에 능력 발휘하고 오랫동안 장기 근속하면서 거기에 준하는 어때요? 보상도 받으시고 거기에 대한 만족감도 많이 느끼시기 바랍니다. 자, 중년의 나이를 이렇게 봤고요. 여기에 따른 발달 과업은 자녀가 독립을 하고 노부모를 부양하는 세대예요. 근데 자녀가 독립을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이대, 이 시대에는 자녀를 부양해야 되고 또 노부모를 부양해야 되는 어떤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신체적 적응을 해줘. 그래서 이제 건강에 찾는 거죠. 그 다음에 가정과 직장에서 성취에 대한 만족. 이게 이 가정과 직장에서 성취에 대한 만족이 중년기 때에 느끼지 못하면 인생의 허무감. 내가 왜 살았지? 내가 뭘 위해서 살았지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취에 대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친구와 배우자의 관계의 또 재정립. 이 나이에 우리나라도 참 이혼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이 없도록 이런 미리미리 어때요? 이러한 배우자의 관계도 재정립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남과 남끼리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출산하고 가정생활을 이룬다는 것은 참 많은 인내가 필요하죠. 그래서 서로 배려하고 아껴주고 그러면서 서로 의사소통하면서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여가활동 개발하는 거 너무 좋아요. 근데 너무 여가활동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그거에 대해서 마음의 부담을 느끼게 되면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여가활동은 뭐 스포츠나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나는 봉사활동이라고 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건강하면 나는 60, 70, 80이 돼도 내가 건강하고 강단에 서서 교육을 할 수 있으면 건강에 관한 교육을 계속 해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가 봉사활동 가는 데가 있어요. 뭐 한 달에 한 번 많으면 못 가면 한 달 넘기도 하는데 가서 이제 환자를 케어하는 간호사라든지 간호조무사, 그다음에 요양보호사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서 어떻게 하면 환자 케어를 아주 효율적으로 잘 할 것인가 이러한 교육들을 가끔 한답니다. 그래서 그 무보수로 가지만 나는 그거에 대한 어때 굉장히 만족감이 높아요. 그래서 이 나이 때는 뭘 하는 여가 활동을 개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 하는 것들. 자, 다음. 그래서 이제 중년기가 지나가면 우리가 노년기를 맞게 돼요. 지금 현재 임상에 입원해 있는 환자의 거의 60%가 노인들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평균 수명이 길어졌습니다. 굉장히 길어서 100세 시대를 가고 앞으로는 뭐 한간에는 110세, 120세까지 살 것이다. 근데 그렇게 오래 살지만 일상생활 수행 능력, 내 몸으로 어때요? 밥을 먹고 세수를 하고 걸어 다니고 화장실을 갈 수 있고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면 오래 살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평균 수명만 길어진다는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닥치게 됩니다. 지금 현재 그러한 대상자들이 많기 때문에 간호 인력은 지금 무궁무진하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간호사가 앞으로 뜨는 직업이고 간호사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활동할 수 있는 영역도 높고 과거에는 간호사하면 여성들이 대다수를 차지했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대학에 다닐 때는 남자 간호사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보면 각 대학에 보면 간호학과 학생들이 만약에 50명이다. 그러면 거기에 각 반에 남자 간호학생들이 한 10명 정도는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이제 간호사들도 남자도 간호사라는 직업이 여자의 직업이라고 생각만 하는 시대는 지났다는 거죠. 그래서 간호 파트가 일할 수 있는 영역이 많은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 노인 인구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와 더불어 평균 수명이 증가했어. 근데 평균 수명만 증가한 게 아니라 그것이 늘어날 게 아니라 건강 수명이 증가를 해야 돼. 건강 수명이 무엇인가 하고 살펴봤더니 사람이 태어나서
아프지 않고 잘 오랫동안 사는 게 어때? 건강 수명이거든. 80살에 살았어. 20년을 아파서 병원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거는 결코 좋은 삶이 아니죠. 그래서 80세에서 20년 동안 아파갖고 병원 다닌 거 20년을 빼버리면 그 대상자의 건강 수명은 60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20년 동안에 병원비, 의료비 이렇게 많이 들어가 보면 이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악화되고 국가적으로 큰 소리 나는 거죠. 그래서 국가는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의 국가는 질병이 생겨서 치료하는 것보다 지금은 뭘 중요하냐? 예방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노년기의 발달 상황에서 첫 번째 보면 특성이 체력과 신체 기능의 현저한 감소라든 거죠. 당연하죠. 모든 기능이 떨어져 있고 근력도 빠지기 때문에 당연하죠. 근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해야 되나? 운동을 열심히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5대 영양소를 섭취하면서 운동과 더불어 어때요? 신체적인 안정감. 그래서 내 있는 현 상황에서 만족할 줄 아는 그런 어때요?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야 이러한 신체 기능의 현저한 감소도 조금은 줄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은퇴와 더불어서 수입이 당연히 감소하죠. 그래서 어제 뉴스를 들으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은퇴하신 그 노인 대상자들이 가장 후회하는 게 뭐냐. 첫 번째, 경제적으로 너무 수입이 감소하는 것이다. 두 번째, 나하고 대화를 나눌 대상자가 없다는 거지. 그 자녀가 그 대상자가 돼주면 좋은데 또 그렇지 않은 상황들이 많이 벌어져. 그 다음에 또 하나 후회하는 건 뭐였냐. 배우자한테 젊었을 때 잘해줄 걸. 못 해줬더니 퇴직 후에 배우자가 결코 사랑스럽게 안 해주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내용을 라디오에서 싹 들으면서 65세 이후에 은퇴란 뭘 의미하는가 생각하고 나도 이제 65세가 올 나이가 곧 돌아오겠지요. 이제 그때 후회하지 않도록 또 나 나름대로 어때요? 구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배우자의 죽음. 함께 산 배우자가 어느 날 갑자기 심근경색증으로 갑자기 사망해 버렸어. 심근경색증이 뭐예요? 심장이 멈춰버린 것이 심근경색증이죠. 그런데 심근경색증은 과도한 스트레스나 과도한 음주, 과도한 흡연 이런 것들, 과중한 업무 이런 것들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내가 이겨내지 못해서 오는 것이 큰 첫 번째 원인이라고 합니다. 이걸로 인해서 몸에 혈액순환이 되지 않으니까 그쪽으로 지나가는 간송동맥에 혈전이 생겨서 막혀가지고 생기는 병을 심근경색증이라고 해요. 그래서 갑자기 남편이 이렇게 죽어버렸다, 아내가 죽어버렸다, 이때 느끼는 상실감은 엄청나겠죠. 그래서 혼자만의 건강한 게 아니라 배우자, 부부가 함께 건강하게 살아가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나 노년기 때 받아들인 게 뭐예요? 배우자의 죽음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동년배 집단 간의 애착을 형성하죠. 그래서 이 자기 나이 또래의 친구들이 있어야 되는데 내 나이가 70이 됐어요. 근데 우리가 태어날 때는 대부분 이야기 속설로 순서가 있지만 사망해서 갈 때는 순서가 없다는 거죠. 70세인 사람이 먼저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나보다 더 나이 많은 80대 된 사람이 지금도 살아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나이대로 사망을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노년기 때의 동년배라는 것은 뭐 10살 차이가 돼도 친구처럼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동년배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 간의 애착 형성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사회적 역할의 채택과 적응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노년기에는 이 적응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20대, 30대는 적응력이 계속 자동적으로 탁 밀착이 돼가지고 굉장히 어때요? 즐겁게 생활하지만 아무래도 노년기가 되면 수동적으로 변하는 거죠. 자신감이 결여되고 몸도 어때요? 노화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 적응하는 게 어려운 내용이죠. 그래서 노년기의 발달의 특성이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거에 따른 발달 가범은 삶의 통합, 인생 전체를 들여다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았나 하는 것들, 그 다음에 흥미와 관계의 확대. 그래서 흥미롭게 살고 관계를 내가 어떻게 했나 이런 것. 그 다음에 죽음에 대한 준비도 해야 된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인생에 대해서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단계. 그걸 못 받아들이면 굉장히 고통스럽고 하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자기에 대해 잘못한 것을 잘 모른다고 해요. 그러나 죽음 앞에 서면은 내가 뭘 잘못했는지 반성하고 또 어때 그거에 대한 사과를 하는 모습들을 가끔. 옛날에는 교수님이 근무했을 때는 병원에 있을 때는 호스피스 병동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환자들이 병실에 있는데 곧 사망할 사람을 옆에 두고 일반인들이 어때 봐야 되는 그러한
좋지 않은 환경들이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호스피스 병동이라고 따로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죽을 때까지였대요. 정말 좋은 케어를 받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노년기에는 죽음에 대한 준비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90이 돼도 어떤 어르신들은 나는 앞으로도 100살까지 살 거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 인지 기능이 뛰어나죠. 인지 기능. 물론 ADR, 일상생활 수용력도 뛰어납니다. 거기에 더불어 물론 자기가 쓸 수 있는 경제적인 어때요? 자력도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그런 것들을 갖춘 사람들은 자존감이 좀 있기 때문에 뭐 활동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굉장히 어때요? 활력적이죠.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인 간호에 대한 깊이 있는 내용을 여러분 좀 살펴봤습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시면 이제 각 병동에 성인 파트 환자들이 들어가 있으면 아마 이해를 하시게 될 거예요. 나이 연령대에 대해서. 그래서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면 우리 간호사들은 케어하는데 그다지 어렵지 않겠죠. 자, 그거에 관한 내용을 이러한 이제 성인의 이해에 대한 그 특성 및 발달 과학으로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구체적인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자, 성인간호에서 성인간 대부분 질환 중심으로 나오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염증이라는 데가 정의를 한번 올려봤습니다. 염증을 인플라메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염증의 정의에 관한 내용을 간단히 보면 첫 번째, 세포 손상에 대한 일련의 반응이다. 우리가 이때도 연표를 깎았어요. 깎다가 칼로 손을 베었죠. 이런 베었을 때 이제 여기가 다시 어때요? 그 조직이 회복되려고 할 때 느끼는 그런 반응을 말하는 거죠. 두 번째의 염증이라는 정의는 이제 염증성 물질을 자체에서 중화시켜 버리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는 어떠한 예분 물질로 인해서 그 우리 조직이 괴사가 되게 하는 그런 물질들이 있어요. 그걸 아예 제거시켜 버리고 또 치유와 회복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해 주는 그런 역할도 된다고 합니다. 그다음 네 번째 정의를 살펴보면 신체 부위나 원인과는 상관없이 손상이나 침입이 발생하면 당연히 염증 반응이 발생하겠죠. 나의 몸에 정상 세포가 아닌 이물질의 세포가 들어오면 내 몸은 어때요? 그 이물질을 밖으로 밀어내려는 그러한 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보고 우리가 이제 염증의 반응이라고 합니다. 염증의 반응에 예를 들어보면 이제 병원에서는 많이 쓰는 용어를 감염, 인펙션이라고 보통 지칭을 합니다. 감염이 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뭐 질병을 일으키는 건 아닙니다. 그들의 면역력에 따라서 어떠한 사람은 A라는 사람은 이 감염을 수치 1에서 10으로 봤을 때 한 2 정도만 표시를 하고 B라는 사람은 감염의 정도를 5로 표시를 합니다. C라는 사람은 감염의 정도를 10으로 표현을 하죠. 그러면 여러분 이 A, B, C라는 사람을 봤을 때 감염의 정도를 10으로 표시한 사람은 결코 그 사람 면역력이 없는 상태이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병원체에 침입을 받았더라도 본인이 나타내는 정도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감염을 일으키는 주 병원체 이름을 봤더니 첫 번째 박테리아, 진균, 바이러스 이런 것들로 주로 어때요? 들어와서 몸에 이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자, 염증 반응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혈관의 반응에 단계가 있는데 첫째는 손상 초기 때는 혈관이 처음에는 수축을 하는 단계가 오죠. 수축을 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수축했다가 갑자기 혈관이 이완이 돼요. 이완이 되면서 이제 손상 부위가 혈류가 증가하니까 여기에 무슨 증상이 나타날까요? 발적. 이게 어때요? 부어가지고 따뜻해져. 피부가 따뜻해지면서 이러한 문제가 생기고요. 빨간색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모세혈관의 투과성이 증가하고 이제 혈류 속도가 지연이 됩니다. 순환이 안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거기가 일명 이제 농이 찬 거죠. 농이 차려고 준비하는 게 유명한 부종이 생기죠. 그래서 이러한 체액이 축적이 돼서 부종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혈관 반응의 단계는 첫 번째는 혈관이 수축을 했다. 두 번째는 혈류가 증가하면서 발적이 이루어졌다. 세 번째는 이 혈류 속도가 지연이 되니까 부어요. 부종이 생기는 단계죠. 그래서 보통 정상인의 신체 조직은 이제 그런 것들이 없는 것들이죠. 자, 대표적인 중요하죠. 대표적인 증상의 네 가지는 첫 번째 발적입니다. 빨갛게 어때요? 부어오르는 거죠. 두 번째 이거에 따라서 열이 나요. 발열. 그다음에 세 번째 부종 어때요? 종처럼 쑤시고 막 열이 부으면서. 네 번째는 더 많은 통증을 유발하죠.
그와 더불어 이제 허약감, 권태감, 식욕 부진, 체중 감소 뭐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 염증의 증상의 4대 증상이 무엇인가 했을 때 첫째는 발적, 두 번째는 발열, 셋째는 부종, 넷째는 통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생각하면 급성 염증이 있는 대상자 케어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갑자기 염증이 생겨가지고 열이 났고 그 4가지 증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 어떻게 관리할까 봤더니 부종을 첫째는 조절을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부종 조절. 그래서 우리가 라이스라고 해봤습니다. 라이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일면 뭐 쌀 이런 표현도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용어를 하는 것은 이 앞에 이니셜만 따서 라이스는 어때요? 휴식, 레스트를 표현하죠. 그 다음에 I는 냉, 차가운 것을 아이스. 그 다음에 C는 컴프레션이었고 뭔가 눌러주는 거, 압박을 해줘야 되죠. 그 다음에 E는 엘리베이션에서 상승시키기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병원에 가시면 의사들이 여기에 팔이 다쳐서 염증이 생겼어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들이 여기에다 압박 붕대를 감아주면서 손을 어때요? 심장보다 더 위에다가 올리게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올리게 되면은 이 체액 성분들이 어때요? 더 이상 그 아픈 부위 쪽으로 몰려가지 않아서 더 부종을 예방할 수 있고 통증도 완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그런 어때요? 체액의 순환을 훨씬 어때요? 도움을 주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첫 번째 급성 염증 대상자의 간호 첫 번째 부종 조절해 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 염증을 감소시켜 줘야 되겠죠. 그래서 염증을 감소시켜 주는 어때요? 이제 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염증 체제에는 이제 엔세이드 제제, 그다음에 이제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부신 피질 호르몬제 이런 호르몬제들을 써주면서 염증을 드라마틱하게 좋아지게 하는 것들이죠. 그다음에 이제 거기와 더불어 뭐까지 항생제까지 투여를 해주면 효과는 금방 좋아지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이런 급성 염증 대상자 간호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전신 반응을 나타내는 것들을 모니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전신 반응 모니터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 모니터 수행할 때 뭘 보냐? 환자가 고열이 나냐, 통증이 계속 지속되냐, 아니면 영양이 부족하냐, 그다음에 혈액 검사를 했는데 백혈구가 증가되어 있느냐, 아니면 적혈구의 침강 속도는 어떠냐, 그다음에 식욕 부진, 허약감, 그다음 빈 호흡을 굉장히 빠르게 하냐, 빈맥, 맥박이 1분에 100개 이상의 맥박을 띄면서 어때요? 심장이 막 박동수가 증가하느냐 아느냐 이런 것들을 확인해 주는 것들이죠. 그래서 급성 염증 대상자 케어할 때는 첫 번째 부종을 조절해 주고, 두 번째 염증을 감소시켜 주고, 셋째는 요거에 관계되는 모니터를 통해서 전신의 반응을 어때 케어해 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급성염증 대상자의 간호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면역이 굉장히 좋았다 하면은 여러분 어쩔까요? 염증이 생길 이유는 없겠죠. 다른 질환에 감염을 받을 때 이유는 없겠죠. 그래서 이 면역에 관한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면역의 정의를 보면 미생물 침입이 되었을 때, 그 다음에 종양 단백질과 같은 이물질로부터 우리 인체를 어때요? 보호하는 작용. 그래서 저러한 이물질이 있었을 때 내 몸에 들어서 내가 이겨낼 수 있는 힘, 그걸 우리는 면역이라고 합니다. 면역이 반응이 가지고 있는 4가지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요. 특이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기억성, 그 다음에 자가인식성, 자기간용성.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기억성을 말할 수 있는데, 이 기억성은 외부에서 어떠한 물질이 들어오면 그거를 내 몸에서 어때요? 이겨내는 힘이 있죠. 그걸 기억을 합니다. 기억을 해서 똑같은 병원체가 내 몸에 들어오면 그 다음에는 바로 어때요? 퇴치하는 거를 기억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면역 반응의 특징이 이 4가지. 그 다음에 항원이라는 게 있는데, 항원은 뭐냐? 질병을 일으키는 그 원인이에요. 그래서 더 멋진 말로는 면역 반응을 유발하는 물질. 그래서 외부에서 균이 들어와서 내가 염증 반응 같은 거 일으키게 하는 것들이 이제 항원이라고 할 수 있죠. 다른 말로 바꾸면 항원을 세자로 바꾸면 병원체라고 합니다. 자, 면역의 종류에는 카테고리로 3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자, 비특이적인 면역. 이거는 아주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오는 면역이에요. 그래서 뭐 종족 면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가족 간에 가지고 있는 그런 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이적 면역은 또 2개로 나눠보면 체액성인 면역과 세포성 면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체액성 면역일 때는 어떠한 세포가 활동을 하냐면 비림프구가
활동을 합니다. 이때 이것이 활동을 하게 되면 항체가 생기는 그런 좋은 역할이 되고요. 이제 세포성 면역에는 어떤 세포가 활동하는 거 봤더니 T인프구가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T인프구는 특정한 내부에서 항원이라는 것은 병원체라 그랬죠. 그래서 항원을 통해서 획득하는 것을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특이성 면역이 저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후천적 특이 면역이 있습니다. 요거를 두 개로 분리하면 수동 면역과 능동 면역으로 나눌 수 있죠. 수동 면역은 어때요? 우리가 이미 만들어진 항체를 우리 몸속에 집어넣어줘서 질병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는 거고요. 능동 면역은 항체가 아닌 항원을 체내에 투입해서 나중에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되면 면역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에 B형 간염 어떤 검진을 했어요. B형 간염에 대한 의사 선생님이 항체가 없는데요 그랬거든요. 항체가 없다는 소리는 외부에서 균이 들어왔을 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면역력이 떨어져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예방접종을 통해서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항체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자, 면역의 종류에는 비특이적인 면역, 특이적 면역, 후천성 특이 면역 세 가지 기억하시고요. 다음에 자가면역 질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굉장히 이 자가면역 질환이 있는 환자들은 굉장히 생각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면역을 증강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늘 하는데, 하지만 이런 질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고 가야 되겠죠. 자, 자기 항원에 대한 면역 간용이 돼요. 그럼 면역 간용이 무엇인가? 자신의 체조직 구성 성분에 대해서는 면역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면역 간용이 깨져버렸을 때 자가면역 질환이 온다는 거죠. 즉 세포성 체액성 면역 반응을 일으킨다겠죠. 아까 세포 체액성 면역에는 여러분 B림프구가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세포성 림프구에서는 어때요? T림프구가 활동을 한다 그랬죠. 근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반응을 일으키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 질환이 우리는 뭐라고 한다요?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에게 면역 간용이 이제 깨져버리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에는 이제 아토피성 피부염 환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환경이 오염되어 있고 이런 문제들 때 음식물, 그다음에 이제 인스턴트 식품 이런 것들이 이런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또 가족력, 그다음에 스트레스 이런 것들로 많이 아토피성 피부염 환자가 생기는데, 이들의 간호 중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첫 번째는 이들은 곧 사망할 수 있는 질병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언제 어디서 가려울지 모르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정서적 불안하기 때문에 불안을 표출하기 쉬운 환경을 제공해 주라는 거죠. 여기가 많은 회의 석상이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회의를 하는데 이 사람이 아토피 피부 환자예요. 막 가려워 죽겠어 이렇게 있는데 얼굴이 너무 가려운데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의 심정은 어쩔까요? 불안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때요? 자, 이러한 질병을 상대방도 이해해주는 그런 환경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거. 두 번째, 우리는 잘 들어줘야 돼요. 이 환자의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가려움증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셨나 모르는데, 가려움증이 심한 환자들은 정말 고통스러워요. 우리가 가끔 저녁에 여름철에는 모기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모기가 만약에 내 발바닥을 물어버렸다. 발바닥이 웬만해서는 가려워도 돼요. 흥이 안 가잖아요. 계속 긁는 거예요. 그게 심화되면 계속 긁다 보면 그 조직이 어때요? 그 표피가 손상이 돼서 거기에 껍질이 벗겨지고 피가 날 정도로 긁는 질병이 뭐냐면 아토피성 피부염이에요. 그래서 저녁에 자다가 어린아이들이 가려워서 막 긁어요. 긁다 보면 여기가 타서 온갖 상처투성이, 목도, 다리도, 엉덩이도 그런 것들이죠. 그러나 아토피성 피부염은 남한테 전염시켜주는 병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의 문제 생기는 자가면역 질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들의 고통스러움을 경청해줘라. 두 번째, 이런 환자를 위해서 항불안제를 투여해주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불안한 마음을 없애주는 거. 자, 그리고 대표 그림을 하나 올렸습니다. 이 그림은 면역질환에 대한 대표적인 그림입니다. 여러분, 전신 홍반성 낭창증이라고 들어봤죠? SL이라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햇볕을 보고 있으면 굉장히 피부가 빨개지는 그러한 질병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전신 통증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질병이죠. 이들이 대표적인 이 SLE의 특징이 나비 모양의 발진이죠. 이게 이렇게 나비 볼에가 나비 모양으로 이렇게 세움겨 있어요. 이들이 처음에는 이게 뭔지도 모르고 피부과 가서 막 약을 바르고 별거를 해도 안 좋아져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진단을 받게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 SLE 질환은 치료 방법이 아직도 어때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면역질환 환자의 간호중재를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출제 빈도가 계속해서 어때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내가 그 출제 빈도의 연수를 내가 적어 놔봤거든요. 보시고요. 첫 번째, 이들의 환자 간호의 중재는 통증이 있는 환자는 어떻게 해줄 것이냐? 따뜻하게 어때요? 핫백을 해줄 수도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차가운 거를 대줘서 이제 완화시켜 주기도 하고, 진통제를 또 복용을 하는데 이들도 운동이 필요할 거 같잖아요. 그래서 그냥 하자니 온 몸이 쑤시고 아파서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이럴 때는 진통제를 복용한 후 언제? 30 내지 60분 후에 이제 운동을 시작을 하면 됩니다. 보통 진통제를 구강 투여하면 30분 정도 지나면 효과가 발휘를 하거든요. 이제 그때 가서 이제 운동을 해주시면 되겠고, 이런 환자들은 뭐 심한 운동도 못 해요. 그래서 간전 유산소 운동이라든지 내 체력에 맞는 운동을 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피부 통합성을 유지해주라. 이 면역질환 환자들이 가장 많이 느낀 게 피부에서 느끼거든요. 아토피 피부염 환자도 이 피부에서 가려움증을 많이 호소했고 통증을 호소했고, 아까 봤던 그림의 전신홍방성 난청증 환자도 내 피부에서 큰 고통을 호소했거든요. 그래서 피부 통합성을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철저한 유생,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피부 자극이 되지 않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외출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긴 소매 옷을 입어주시고, 그 다음에 청이 넓은 모자 같은 거 착용해주죠. 한여름에는 이렇게 하고 다니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뭐 긴 소매 옷 입고 다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건조한 피부에는 로션을 발라서 해주면 훨씬 어때요? 피부가 부드럽고 건조하지 않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간호중재는 적절한 휴식과 활동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활동을 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 온 몸이 아프니까 앞에 있는 간호중재 2번 해서 진통제 투여하라 그랬죠. 이제 그 후에 활동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감염된 사람과 접촉금지. 여기서 감염된 사람이라는 건 다른 질환을 갖고 있어. 남한테 전파 줄 수 있는 뭐 결핵이라든지 뭐 독감이라든지 이러한 질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과 사람과 접촉을 금지해라. 왜? 나는 면역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질병을 얻게 되면 나한테는 더 큰 어때요? 합병증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감염된 사람과 접촉을 금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신체적, 정서적 스트레스를 좀 줄여보자. 그 다음에 필요시에 결혼과 임신과 또 상담을 해야 돼요. 대표적으로 전신성 홍반성 난청증 그 질환은요, 임신을 하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20대 여성들이 그 질병을 많이 앓고 있는 여성들이 있는데 결혼은 하되 임신을 안 하는 케이스. 왜냐? 약물 때문에 그래요. 스테로이드 제제, 호르몬 제제를 많이 치료를 하기 때문에 그거를 많이 투여하게 되면은 임신을 하게 되면 기형아 출산율이 높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도 그런 질병을 가지고 있는 여성은 임신을 굉장히 고려해서 상담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망막증은 어디가 문제예요? 눈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자가면역 질환도 이 눈에 망막에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언제 몇 개월마다 여러분요, 여기는 6개월마다 어때요? 안과에 내원해주면 굉장히 좋겠죠. 그 다음에 처방 없이는 머리 염색도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이런 자가면역. 왜냐하면 이거에 대한 부작용이 두드러기가 엄청나게 나서 온 얼굴이 부종으로 유발할 수 있어 나중에 호흡곤란을 유발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잘못한 경우에는 아주 극단적인 상황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머리 염색약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젊은 사람들이 머리 염색도 오늘은 뭐 노란색, 오늘은 내일은 빨간색 이렇게 바꿔서 하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 저들은 자가 면역이 엄청 강하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봐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대상포진에 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대상포진은 바이러스 질환이에요.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인데요. 이 대상포진 여러분 백신 아시죠? 그래서 대상포진 백신이 굉장히 값이요. 예방접종 비용이 비쌉니다. 비싼데 그거에 관계되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이 대상포진은
이 과거에 수두라는 이 치킨박스라는 질병을 알아가지고 이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어디에 숨어져 있는가 봤더니 이 신경절애가 잠복되어 있어요. 중요하게 신경절애가. 신경절이 잠복되어 있으니 얼마나 통증이 심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쏙쏙쏙쏙쏙 내리는 그런 증상을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대상포진은 주로 어떠한 사람한테 많이 발병하는가 살펴봤더니 면역이 저하된 환자, 특히 노인들한테 많이 발병을 하죠. 세 번째, 이전에 수두를 앓은 적이 없는 사람도 발생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봤을 때는 대상포진을 과거에 수두를 앓았던 사람이 그 바이러스가 신경절에 잠복해 있다가 나중에 면역력이 떨어지면 발병을 한다고 그랬는데 앓은 적이 없는 사람도 발생을 한다는 게 외에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곧바로 면역력을 이제 증강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60세 이상의 모든 대상자에는 뭘 백신? 이 백신, 대상포진 백신. 가격으로 봐서 제가 알기로 한번 예방접종 15만 원 정도 한다고 굉장히 값이었대. 부담이 되겠죠. 그러나 내가 면역 질환이 있어서 굉장히 고통받느니 백신을 예방접종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대상포진의 대표적인 특징은 심한 통증, 가려움증. 이거에 따른 뭐냐? 2차 감염이 생긴다는 거죠. 2차 감염. 그래서 신경통이 생기는데 온 몸이 쑤시고 아프죠. 근데 중요한 거예요. 눈까지. 그래서 나중에 뭐가 생기냐면 실명을 하는 사례가 생겨요. 그래서 시력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서 이 대상포진 바이러스 어떤 사람 대부분이 얼굴, 그 다음에 목, 가슴, 그 다음에 뒤에 요추 부위 같은 데 많이 생기는데 얼굴 쪽에 생기면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이 암 환자들이 만약에 위암에 걸렸어요. 위암에 걸린 환자들이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방사선 치료를 하고 항암 치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면역력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뚝 떨어져서 드디어 어때요? 대상포진에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암 치료를 해서 상황이 좋아졌는데 이들이 사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대상포진에 걸려서 면역력이 저하되니까 이걸로 사망하는 환자들도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암 환자 하면 여러분 어때요? 곧바로 면역이죠. 그래서 그만큼 이 대상포진은 피부과에서 굉장히 중요한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환자를 어떻게 또 케어하냐? 진통제를 써야 돼요. 안 쓰면 잠을 못 자, 쑤시고 아프니까. 그 다음에 항히스타민제를 씁니다. 이런 것들은 스트레스 제제인데 이 소양증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상포진에 관한 내용을 간단하고 중요한 내용만 정리해봤습니다. 자, 화상으로 가보겠습니다. 총론의 화상에 관한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죠. 자, 우리가 보통 평생에 살면서 큰 화상을 입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때요? 없죠. 그래서 요즘에 뉴스에도 많이 이런 게 나와요. 큰 그 건물 화재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예의치 않게 화상을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화상은 뭐 1도, 2도, 3도 화상, 범위로 보거나 깊이로 보거나 그런 것들을 구분을 하는데 이 화상 환자 응급처치는 첫 번째 기도, 순환, 이런 것들을 좀 그래서 ABC 요법이라고 들어봤죠. airway, breathing, circulation 이런 것들을 세 개를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중증의 두경부 손상 환자. 이 머리에 손상을 입으면 호흡기에도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중증이란 말이 바로 들어가요. 굉장히. 그래서 이런 환자들이 사망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중증의 두경부 손상 환자는 화상 후 1시간, 한두 시간 이내에 뭘 하라고 했습니까? 기관 내 삭간. 기관에다 어때요? 튜브를 집어넣어서 빨리 호흡을 하게 해주라 이 말이죠. 왜? 왜냐하면 두경부에 손상을 입으면 이 코로 들어서 뜨거운 열기가 들어가서 기도가 화상을 입어서 붓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공기가 어때요? 통과하지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자는 한두 시간 이내에 빠른 속도로 기관 내 삭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화상 환자 응급처치를 보면 심한 화상 시에는 주요 기관의 혈류를 유지하기 위한 많은 양의 수액을 넣는 게 특징이죠. 이 화상 환자의 대표적인 특징은 이 수액을 짧은 시간에 주입해서 치료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굉장히 체액량이 손실이 많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환자가 저혈량성 쇼크에 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상 후 이 수액요법에 제일 중요한 이 첫 8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이 8시간이. 그래서 이 8시간은 24시간 주입돼야 할 수액 중에서 얼마를, 수액의 2분의 1을 이때 공급해 줘야 된다는 거죠. 8시간 동안, 24시간 동안에 들어갈 수액 중에서 2분의 1을 이 8시간 안에 온전히 투여이 아주 빠른 속도로 투여가 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2분의 1은 16시간 동안에 이제 시간에 맞춰서 나누어서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이게 아주 국가고시에서 아주 빈도가 아주 잘 나오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수액을 공급할 때 기준이 있어요. 이렇게 병원에 도착한 시간이 아니고 화상을 입은 시간부터 계산을 하게 됩니다. 화상을 입은 시간. 병원에는 밤 7시에 도착을 했는데 화상을 언제 입었냐? 밤 7시가 아니라 5시에 입었어요. 오후 5시에. 어때요? 화상을 입었어. 그러면 벌써 이미 2시간이 경과가 됐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화상을 입은 시간부터 계산하는 수치를 내는 문제가 많이 또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상 환자 굉장히 중요하고, 요즘에는 건물을 증축하고 건물을 지을 때도 이러한 그 화상에 대한 준비 기준을 갖추지 않으면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화상의 구애 법칙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른하고 성인하고 어린아이하고 화상의 구애 원칙은 또 다르죠. 그러나 이제 성인의 구애 원칙을 보면 얼굴이 4.5%, 100%로 봤을 때 얼굴이 4.5%죠. 그 다음에 목이 4.5%. 그래서 대부분 얼굴 쪽, 두부 쪽을 9%로 지칭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한쪽 팔이 몇 프로냐? 9%. 그럼 다른 쪽 하나도 9%죠. 그러면 두 개의 상지는 18%가 되겠죠. 그 다음에 다리 한쪽이 18%, 두 개니까 몇 프로예요? 36%가 되겠죠. 그 다음에 몸통의 앞면은 18%, 뒤에도 18%. 그 다음에 해음부가 뭐냐면 이제 생식기 부분 있는 데를 어때요? 이제 거기를 1%로 치죠. 토탈 그래서 이제 100%로 갑니다. 이거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4.5%, 목에 4.5%, 한쪽 팔 9%, 한쪽 다리 어때요? 18%. 앞면, 몸통의 앞면 18%, 뒤에 어때요? 18% 토탈. 계산을 하면 100% 이제 프로테이지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화상의 구애 법칙. 그 다음에 이제 수술 전후에 중요한 간호처치를 보겠습니다. 수술은 굉장히 많은 수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수술 환자를 수술을 보내고 수술을 다녀온 사람 환자를 받고 해서 그 수술 환자의 특성에 대해서 제가 익히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환자들을 보면서 암 환자도 수술하고 뭐 명장염이 있어 간단히 수술하고 뭐 유궤양이 생겨갖고 수술하고 유궤양이 심해서 출혈이 생겨서 육아할 때 구멍이 나는 걸 천공이라고 하죠. 그런 환자들도 수술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환자를 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수술 갔다 오면 수술 전에 케어를 해야 되고 수술 후에 케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수술 전후에 중요한 간호처치 첫 번째는 이제 마취제와 우리가 수술하면 이제 대부분 전신 마취와 척수 마취, 부분 마취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취제와 잘 맞나 안 맞나 이런 것도 확인해야 되죠. 그래서 마취제의 상호 위험성과 수술중, 합병증 위험을 어때요? 증가시킬 수 있는 약물에 대해서 우리가 자료 수집해요. 그러니까 환자한테 이거에 대해서 알레르기라든지 무슨 문제가 있는 약물은 제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병원에 가시면 나는 어떠한 약물에 대해서 부작용이 있습니다고 바로 여러분들이 고지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또 그러지 않아도 또 의사 선생님들이 다 물어봐요. 당신은 어떤 약물을 먹었는데 부작용이 있었습니까? 어쩝니까? 하고 물어보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아스피린 같은 항응고제. 아스피린 항응고제가 뭐냐면 혈전을 녹여주는 역할을 하는 걸 항응고제라고 하죠. 그래서 아스피린 같은 항응고제는 수술 중후 출혈의 위험을 증가시키니까 언제부터? 수술 전 2주 전부터는 투약을 중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단하지 않으면 수술 중에 과다 출혈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끔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응급실에 사고가 나서 갑자기 들어온 환자들은 그 전날 아침에까지 고혈압 있는 환자들과 무슨 문제가 생겼다. 그럼 수술하면 아침에까지 이런 제재를 복용하는 사람들은 수술 중에 출혈할 위험이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술을 하게 되면 반드시 기본 준비 상황 중에 하나가 준비 전에 혈액을 준비해 놓은 거죠. 그래서 예상치 못한 사태를 대비해서 수혈을 하려고 혈액을 준비해서 이제 만들어 놓는 것들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수술 전날 자정부터 금식을 필요합니다. 왜 금식을 해야 돼? 환자가 배가 고파요. 왜 금식을 해야 돼요? 이렇게 꼭 중간에 뭐 음료수라도 마시면 안 되나요? 저는 야구르트 한 병이 먹고 싶어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 간호사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냐 말이에요.
왜 필요하냐? 마취 동안에 뭐가? 구토와 흡인의 가능성을 줄여준대. 금식을 하게 돼요. 위에가 음식물이 없으면 이 흡인이 어때요? 가능성을 줄여주기 때문에 뭘 예방할 수 있냐면 흡인성 폐렴을 예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취 동안에 의식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음식물이 넘어와서 기도로 들어가서 폐로 들어가서 이제 염증을 생기는 것들, 이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수술 전날 자정부터 금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환자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배가 고프지만 환자가 잘 참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대장 수술 환자. 대장을 수술하는 환자들은 이제 관장이라는 걸 하죠. 관장. 그래서 일명 장청소를 하는 거죠. 근데 장청소를 하는데 힘이 들어. 그만하면 안 될까요? 아까 3번 했는데 또 해야 돼요. 근데 의사 처방이 전날도 하고 또 아침에도 하고 그런 의사 처방이 나와요. 나오면은 이제 환자들이 불평불만을 하죠. 안 해도 되겠구만. 나올 것도 없는데 물밖에 안 나오는데 맨 간장을 하네 하면서 불평하거든요. 그럴 때 우리 간호사들은 뭐라고? 수술 중에 분변으로 인한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취가 된 상태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항문 관략근이 열려 있어서 항문에서 어때요? 대변이 나오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수술 그 부위 자체가 오염이 될 수 있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수술 전 처치로 관장도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술 전후 환자에서 인슐린이라는 주사를 맞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인슐린은 주사를 맞는데 인슐린은 뭐 하는 거예요? 혈당을 떨어뜨려주는 약물이죠. 그 인슐린은 어디에서 분비되냐면 췌장의 랑게르한스선이라는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는데 인슐린은 혈당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고 랑게르한스선의 알파세포에서는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이 글루카곤 호르몬은 혈당을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수술 환자가 전날 금식을 했는데 인슐린 주사는 일찌감치 맞아야 돼. 아침 7시에 보통 공복시에 맞는 주사인데 금식한 데다가 인슐린 주사를 맞게 되면 환자가 뭐가 돼요? 저혈당이 되겠죠. 저혈당이 되면 환자가 나중에 의식이 돼요. 혼수 상태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인슐린 주사를 맞는 경우에는 수술 당일 금식함으로 투여량을 조절을 해야 돼요. 대부분 수술 가기 전날 아침 7시에는 인슐린을 투여를 안 합니다. 무엇 때문에? 저혈당을 예방하려. 대신에 뭘 또 달아주냐면 5% 어때요? 덱스트로스 워터라고 해갖고 포도당 용액을 정맥 투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포도당 용액이 정맥에 들어가게 되면은 한 저혈당을 예방할 수 있는 거죠. 포도당은 우리 몸에 들어가면 에너지를 낸다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죠. 그래서 과거에 이런 것이 없을 때는 경구 투여를 해야 되는데 수술한 환자를 경구 투여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 현대의학이 이러한 수액이 많이 발달하면서 인간이 사는데 굉장히 도움을 주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수술 후 전후 환자에서 만성 폐질환이나 노인, 흉곽, 가슴 수술을 한 환자는 뭘 호흡한다? 복식 호흡을 권장을 해야 되죠. 여기를 수술 아파. 그러니까 호흡을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래서 복식 배로 호흡해서 어때요? 이제 운동하는 방법을 권장하고요. 이거는 무엇 때문에 하는 건가 봤더니 무기폐와 폐렴. 무기폐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폐가 어때요? 찌그러지는 거. 그쪽에 전혀 어때요? 산소와 영양 공급이 안 돼서 순환이 안 돼서 찌그러져서 어때요?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폐렴이 이제 염증을 생기죠. 폐렴이 생기면 당연히 고열이 엄청나게 나게 40도 이상의 고열이 나고 오한이 들고 발한이 나고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걸 우리가 아까 어때요? 염증, 감염이라는 처음에 말을 했던 그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복식호흡을 권장하고 결국은 이제 무기폐와 폐렴을 예방해서 심호흡, 기침을 계속 해달라. 그 다음에 또 다른 수술 환자가 있습니다. 척수를 수술했거나 눈을 수술했거나 탈장 수술 환자는 함부로 어때요? 기침을 하면은 안 돼요. 기침을 통해서 그 봉합 부위가 터져버릴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환자는 수술 부위의 손상 위험함으로 뭘 금하라고? 기침은 금하되 뭘 하요? 심호흡은 해요. 숨을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호흡을 통해서 어때요? 무기폐와 폐렴을 예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술 후 환자, 전후 환자의 체위 변경이라든지 사지 운동 후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 가능한 빨리 실시해라. 왜 운동이라든지 체위 변경, 조기 이상을 빨리 하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 부동이 돼요. 이렇게 부대 움직이지 않으면 혈류를 느리게 해서 결국은 뭘 유발하는가? 혈전증을 유발을 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알고 있는 혈전,
피딱지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돌아다니면서 막히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한 깨어있는 동안에는 어때요? 하지 운동을 한두 시간마다 10회에서 12회. 그래서 뭐 그 다리 쪽에가 문제가 없으면 다리를 어때요? 구부렸다 폈다 구부렸다 폈다 하는 거, 다리를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하는 것들 해주는 게 수술 전후 환자한테 굉장히 좋은 운동이죠. 지금 한 이 내용은 국가고시 항상 어때요? 자주 출제되는 문제이기도 하고 지금 현재에도 중요하고 그 원리를 잘 이용하시고, 이런 것들을 수술하고 나서 내가 왜 운동을 해야 돼요? 이렇게 아파 죽겠는데 진통제 놔주세요 하고 하는 환자들이 엄청 많아요. 그렇지만 움직이지 않으면 부동 자세를 유지하게 되면은 혈전증을 유발한다 그랬죠. 그래서 기침하고 심호흡을 하지 않으면 무기폐나 폐렴을 유발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원리를 설명해 주면서 환자 스스로가 이 통증을 이겨내고 조기 이상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수술 전후 환자 굉장히 내용이 많아요. 자, 다리를 꼬거나 무릎 밑에 베개를 넣으면 더욱더 어때요? 혈액순환에 방해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 베개를 대지 않는 게 좋습니다. 다리를 꼬고 있거나 무릎 밑에 대는 거. 그래서 우리 여성이고 남성 의자에 보통 앉아있을 때도 다리를 꼬는 여성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고 보면 분명히 다리 저림이 생길 거예요. 이런 것들 예방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탄력 스타킹은 신는데, 탄력 스타킹은 이 부종을 좀 예방하려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다리가 붓고 오니까 신는데, 이런 것들은 신으실 때 잘 신으셔야 돼요. 압력이 한쪽으로만 몰려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압력이 골고루 분산되어야 하고, 압박이 너무 심한지 반드시 체킹을 해야 되겠죠.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야 이제 순환을 하는데 별 문제가 없겠고, 또 피부 간호와 탄력 스타킹은 일일이 해주시는데, 이런 탄력 스타킹 일일이 하면서도 벗었다가 다시 입고 벗었다가 다시 입고 함께 오전에 있으면 낮에 한번 벗어야 되겠죠. 그리고 전체적인 순환을 해주고 또 오후에 또 다시 씻고 이렇게 해주는데, 요즘에는 이 탄력 스타킹이 밤에만 신는 그런 탄력 스타킹도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요즘은 좋은 제품들이 많이 잘 읽어보시고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혈전증이나 폐색증, 혈전증, 일명 피딱지가 생긴다, 혈액이 내 딱지가 생긴다고 했죠. 이것들을 통해서 폐 쪽으로 가는 데를 딱 막히게 하는 폐색전이 있어요. 요것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의료인들은 무슨 냐면 헤파린이라는 제제 약물을 사용합니다. 헤파린은 피를 어때 딱지를 녹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헤파린. 그래서 병원에 가시면 요새는 정맥 주사를 놓으면은 이 정맥 주사 옆에다 무슨 캡 같은 거 씌워놓은 거 보셨죠? 그래서 그것 보고 이제 헤파린 캡이라는 게 있어요. 요즘은 많이 발달해가지고 그거를 끼워 놓으면 오늘 어때요? 수액을 맞았는데 또 다음날 또 거기에 통해서 맞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있죠. 그래서 이제 헤파린 약물이 그런 것들이죠. 약물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 하나, 이거를 너무 많이 사용하면 무슨 문제가 생긴다. 이 출혈의 합병증의 문제, 과다 출혈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용하되 출혈의 합병증을 항시 어때요? 관찰을 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공기 압박기를 사용합니다. 공기 압박기. 발을 이렇게 쪼여주고 펴주고 이렇게 주물러주는 그런 것들도 사용하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어찌하든 수술 전후 간호에 대한 내용은 간단하게 정리한다 그래도 이 정도예요. 그래서 분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들이 기본 어때요? 틀입니다. 그래서 기본 틀에서 벗어나지 않게끔 하시고, 거기에 따른 이제 응용력만 기른다면 사례형 문제가 나와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풀어낼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총론 과정에서 이제 쇼크의 종류죠. 샥이라고 하죠. 이 샥을 이제 종류를 보면 첫 번째, 심인성 쇼크는 심장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심근경색증, 심장압전. 심장압전이라는 것은 심장이 부었고 뭐가 눌러뜬다 그런 내용이 생기는 거죠. 심장압전 등의 이유로 이제 심장에 혈액이 충분히 방출되지 못해서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저혈량 쇼크는 출혈이라든지 체액 손실. 체액 손실의 대표적인 것들을 여러분 아까 배웠던 화상, 이런 것들이 이제 손실로 발생을 해서 저혈량성 쇼크라고 하죠. 그 다음에 가민성 쇼크는 뭘 가리킨가? 인체가 어떤 항원이라는 것은 어떤 병원체라 그랬죠. 어떠한 병원체의 침범에 노출되었을 때 발생하는 것. 대표적으로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 어떠한 땅콩 같은데 자기에는 이제 알러지가 있는데 그거 먹었는데 갑자기 이제 의식을 잃어버리는 경우, 이런 것들. 이런 쇼크가 온 아나필락시스 환자들은 대부분 5분 간격으로 바이탈 사인, 활력 징후 증상을 체크해 주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신경성 쇼크는 뭘 가리키는가 봤더니 교감신경의 긴장이 저하됐을 때,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있는 거 아시죠? 근데 이 신경성 쇼크는 교감신경이 긴장이 저하가 되니까 혈관이 어때요? 쭉 이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혈압이 뚝 떨어지고, 그 다음에 심박출량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서맥, 맥박이 이제 떨어지죠. 1분에 60개 미매를 서맥이라고 하죠. 그거에 따른 피부는 차고 축축한 게 아니라 따뜻하고 건조한 피부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 다음 5번째 폐혈성 쇼크는 어떻게 해서 일어나가 봤더니 그람 음성균, 이것도 어때? 세균이죠. 음성균, 그람, 양성균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미생물이 우리 체내에 침범해서 생기는 때를 폐혈성 쇼크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폐혈증 들어봤죠? 폐혈증. 자, 고요. 그다음에 이 쇼크의 종류는 여러분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환자들이 주로 찾는 데가 어디냐? 병원에서 많이 찾는 데가 응급실. 에머전시 룸이라고 해서 응급실을 주로 찾죠. 실제로 가보면 이런 것들은 다 응급 상황이에요. 그래서 응급실에서 얼마나 처치를 잘해주냐에 따라서 환자의 생명이 어때요? 경과가 좋냐 아니면 나빠지냐 이런 일들이 중요해서 응급실 간호사 멋지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거기에서 다양한 환자를 어때요? 섭렵하고 그거에 그 환자를 케어하는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고 걷다가 또 공부를 하게 되면 전문가적인 포스를 갖추는 그런 간호사가 될 수 있는 부서가 어디냐면 응급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 표는 보시면 대표적으로 여기에서 이 제1형 아나필락토, 2형은 세포 독성, 그 다음에 3형은 면역 복합체성, 4형은 어때요? 지연성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꼭 알아야 될 것은 이거죠. 아나필락토 이제 방금 공부했던 거. 그래서 감염 반응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게 아나필락토 쇼크거든요. 이거는 이제 증상이 바로 나타나요. 즉시. 이때에 관여하는 항체가 뭐냐면 이뮤노글로불린 E, IgE가 어때요? 이때에 관여를 해서 하는데 이들한테 나타나는 증상이 소양증, 부종, 콧물 이런 걸 통해서 호흡곤란이 와요. 그 다음에 숨을 제대로 못 쉬니까 기도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청색증이 옵니다. 그래서 입술이 파래지고 얼굴이 파래지고 손톱이 파래지고 어찌 할 줄을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숨소리가 냄비 뚜껑이 들컹들컹 하나 어때요? 숨 넘어가는 그런 소리가 나는 걸 천명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아나필락토 시험에 아주 잘 나오고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에 따라서 이제 아토피성도 무시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아토피가 또 자가면역 질환 중에 이제 하나 있는데 이런 것들.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 질환이 아토피 피부염, 아토피성 천식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천식 있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 기관지 천식 있는 환자는 어떤 음식에 알러지가 있거나 약물에 알러지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런 원인 물질을 정확하게 내가 알고 의사 병원에 가서 전달하고 주변에도 알려야 돼요. 드라마도 갔다 보면은 뭐 새우를 넣었는데 알러지서 갑자기 숨을 못 쉬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이거 마찬가지예요. 그다음 두 번째의 유형의 세포 독성인데 이때에 관련된 항체는 IgG하고 IgM 이때도 즉시 이제 나타납니다. 증상이 대표적으로 수혈이에요. 수혈. 수혈은 자기 혈액형에 맞지 않는 수혈을 하게 되면 저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이 이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바쁠수록 우리가 더 꼼꼼하고 어때요? 자세히 보는 게 중요하죠. 환자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요거 관계된 것들. 그래서 이제 나머지 것들을 한 번씩 보시면 되겠고, 감염 반응 유형에서 두 가지였대요. 아나필락틱 샥하고 하나는 세포 독성. 요거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생각하면 아나필락틱 쇼크 예방은 어떻게 해야 되나? 교수님 늘 중요하다고 했거든요. 해야 되는데 첫 번째 피부 반응을 반드시 해야 돼요. 병원은 여러분 임상실습 같은 스킨 테스트 하셨잖아요. 여기 팔뚝에다가 파달만큼 약을 집어넣어서 어때 투여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거를 피부 반응에서 거기에서 양성이냐 음성이 따라서 음성이면은 정상이니까 그 약을 투여도 되고 양성인 경우에는 그 약을 투여하지 않아야 되겠죠. 자, 이것들. 그다음에 피부 반응 검사에는 종류가 3가지가 있대요. 피부에다가 긁어가지고 이제 자극을 내서 검사하는 것들. 패치는 붙여가지고 하는 것들.
피내 반응 검사는 아까 말했던 약을 약간 투입해서 하는 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이 피부 반응 검사를 하죠. 그래서 패치 검사는 이제 이 접촉성 피부염이 있을 때 진단하는 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파스 있잖아요. 파스만 이렇게 붙여도 여기가 발적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이런 것도 진단할 수가 있겠죠. 피내 반응 검사는 이제 약물을 투여해가지고 언제 보냐? 10분에서 15분, 20분 뒤에 본다는데 보통 15분에 봅니다. 그래서 그때 이 홍반, 약물을 이렇게 투여를 했는데 이 약물이 어때요? 이게 빨갛게 됐나 안 됐나 이 사이즈를 체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와 여기 사이에 간격을 측정을 해가지고 음성이니 양성이니를 표시를 해서 약물을 투여할 것인가 투여하지 않을 것인가 결정하는 것을 말하겠죠. 자, 그 다음에 아나필락틱 쇼크의 경험이 있는 환자에게는 절대 어때요? 피부 반응 검사 하면 안 돼요. 여기에 무슨 알러지가 있는 사람은 이 조그마한 약이 투여이 돼도 커다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걸 숙지하고 또 병원에 가면은 차트에다가 기록을 다 해놔. 이 환자가 어떤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빨간 걸로 표시를 해놓을 만큼 그런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응급 상황이 되면은 이제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병원에 갈 수 있지만 인지 기능이 있고 자기를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느 일정 자기 주치의를 정해놓고 진료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들이 나의 몸의 상태에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오늘은 이 병원 갔다가 아픈 다음번은 저 병원 갔다. 그거 자기 마음이죠. 그러나 이제 종합적인 어때요? 건강 상태를 알기 위해서는 꾸준한 자기의 집하고 가까운 그런 주치의를 정해놓고 보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은 저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방금 아나필락틱 쇼크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두 번째는 저혈량성 쇼크의 치료 목적은 첫 번째 이제 원인을 교정을 해야 됩니다. 문제가 뭐냐? 자, 우리 교정. 두 번째는 조직 관리를 빨리 해보게요. 잃어버린 체액을 빨리 보강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화상에 관한 얘기를 할 때 수액을 2분의 1을 8시간 안에 전부 투여하라고 했거든요. 나머지 2분의 1은 16시간 안에 투여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24시간 동안 들어갈 양이지만은 8시간 안에 들어가는 이유. 이게 바로 어때요? 조직 관리 회복을 위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다고 생각하면 그거 확인하는 효과를 뭘로 볼 거예요? 소변으로 보는 거죠. 소변이 시간당 몇 cc? 30cc 정도 나오면 조직 관리가 많이 좋아졌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저혈량성 쇼크에 따른 이제 합병증을 예방을 해야 되겠죠. 이거에 따른 합병증은 이제 더욱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어쨌든 이런 세 가지의 목적으로 쇼크의 치료를 한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쇼크의 때 병태 생리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나는데 1단계 초기 단계에는 샥 환자가 초기에는 심박출량, 심장이 펌프질하는 어때 양이 줄어들어 혈액을 공급해주는 양이 줄는 상태, 초기 상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심박출량이 적으니까 나 좀 살려줘요 하면서 느끼는 데가 이 심박동수가 어때요? 증가를 합니다. 두 번째 보상 단계라고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진행 단계인데 셔이 계속 진행이 되면 혈관이 갑자기 또 확장이 되고 혈관 투과성이 증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진행 단계에 더 가서 보면 이제 체내의 젖사랑 피로 물질이죠. 좋지 않은 물질 밖으로 배출돼야 할 그런 젖사랑이 증가를 하게 되는데 증가하는 이유를 봤더니 원래는 호기 대사를 해야 돼 우리 몸이. 근데 이게 이제 산소가 공급이 되지 않고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혐기성 대사로 전환이 되면서 젖산량이 훨씬 증가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은 우리 몸의 피로 물질인데 근육을 경직시키고 뻣뻣하게 만드는 그런 물질인데 이걸 밖으로 배출을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다음 다섯 번째 이제 불응 단계를 살펴보면 이제 이런 단계까지 해결이 안 되면 결국은 이제 비효과적인 조직 관리가 돼가지고 악화돼서 이제 사망에 이르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 쇼크에 관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이 단계에 대한 것도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처음에 초기에는 심박출량이 감소한다. 나중에는 심박동수가 증가한다. 그 다음 나중에는 이제 혈관이 확장되더라. 그 다음에 넷째는 젖산량이 체내에서 증가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조직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악화돼서 이제 사망의 단계까지 이른다는 거죠. 샥 환자의 일반적인 간호는 이런 패턴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 유지입니다. 호흡.
그 다음에 출혈 환자는 지혈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산소 공급합니다. 호흡곤란 유발 환자들. 그 다음에 골절되는 환자는 함부로 고정시켜주는 게 최우선이죠. 그 다음에 적절한 체위 유지. 그 다음에 수액 공급을 해주고요. 관찰 및 금식. 그 다음에 투약까지 이루어지는 게 이제 쇼크 환자 일반적인 간호입니다. 자, 그러면 개방 상처. 상처가 오픈되어 있어. 이렇게 벌어져 있는 상처.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간호중재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제일 느끼는 게 뭐냐면 감염이죠. 처음에 배웠던 감염에 관한 내용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개방 상처의 간호중재는 뭐 그냥 상처가 어때요? 절개가 되어 있다거나 이렇게 절개가 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여기 절개된 상태에서 이런 내 장이 어때 밖으로 삐져 나온다거나 아니면 이 상황에서 이렇게 구멍이 뻥 뚫려버렸다 천공이 됐다거나 그 다음에 총상은 우리나라에서는 뭐 총상을 입을 사례는 거의 없지만 그래도 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 지역에 가면 총상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총기를 가지고 있지 불법 무기로 해서 못 가지고 있으니 그런 일이 없지만 총상은 상당히 다른 나라에서는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멸균된 식염수로 드레싱을 하고 식염수라는 것은 0.9%의 이제 소금기가 들어가서 좀 짭짤한 그런 것들을 식염수라고 하는데 이걸로 드레싱으로 해주고 이 튀어나온 장기에다가 이 조직을 어때요? 덮어줘요. 이게 원가로 꺼지 같은 걸로 적셔가지고 덮어주는 거죠. 그러면 그 장기가 건조하지 않겠죠. 그래서 건조하면 우리 장 같은 데는 금방 어때요? 찢어지는 열상을 입어서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멸균된 식염수 드레싱으로 튀어나온 장기나 조직을 어때요? 이렇게 덮어달라는 거죠. 그 다음에 수혈시 간호중재. 아까 말했던 세포 독성에서 수혈에 대한 내용이 나왔잖아요. 자기 혈액형에 맞지 않는 수혈을 하게 되면 이제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수혈을 시작하기 전에 0.9%의 생리식염수, 여기서 말하는 이제 생리식염수탐인데 0.9%의 생리식염수나 어때요? 하트만 용액, 링거락트산이라고 하는데 이런 용액이 수액이 있어요. 요거를 이제 수혈하기 전에 연결해서 투여 좀 하거나 끝나고 날 때도 다시 그거를 연결해서 좀 넣어주는 그런 것들이 이제 수혈시 간호중재죠. 이게 이제 우리 몸하고 가장 어때요? 성분이 비슷해서 우리가 몸에 부작용을 거의 없다는 그런 수행이죠. 자, 그래서 수술시 간호중재와 개방 상처의 간호중재는 이제 간단한 것만 여러분 이렇게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증간호에 가겠습니다. 지금 총론에 가서 지금 막 굉장히 총론이 12분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안전과 안위의 분류로 대분류 5에 이제 속해 있는데 이때 통증 척도를 측정할 항목이 5가지 있어서 PQRST라고 측정을 했는데요. P는 이제 통증의 부위를 가리키고 Q는 통증의 특성. 이 특성을 이제 양상이라고 보통 지칭을 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무디니까 무디게 통증이 와. 그래서 이 아프긴 아픈데 어떻게 아픈지 그냥 여기가 둔하게 아프다는 표현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리해. 뭔가 어때요? 뭐가 칼로 쿡쿡 찌르는 것 같다. 무슨 막대기로 나를 찌르는 것 같다. 으스러진다는 소리는 누가 위에서 할 때 무거운 걸로 탁 떨어지면 얘가 으스러지잖아. 이렇게 표현하는 그 용어가 다양하지만 이것들은 누가 표현을 하냐면 환자들이 말하는 것들을 우리가 듣고 어때요?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통증의 특성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R은 이제 이거는 뭐냐면 통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옛날에 제가 임상했을 때 그 한 여성이 이제 병원에 1등실에 입원을 했어. 근데 그 여성이 잘 있다가 아니 남편만 오면 편두통을 엄청나게 호소하는 거예요. 잘 계시는데 막 거기 1등실에 콜벨이 있거든. 배를 막 눌러가지고 이렇게 저 머리가 아파 죽겠어요. 막 그랬더니 아니 아까도 괜찮다고 하셨잖아요. 내가 그랬더니 나 지금 머리가 아프니까 빨리 약을 주세요 하고 막 컴플레인 하는 거예요. 그냥 이제 의사선생님한테 콜을 해갖고 외도실 환자 누군데 두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약을 달라고 나왔는데 의사선생님이 뭐 주세요 이제 이 얘기를 했거든요. 갔는데 병실에 가보니까 남편이 이제 한 남자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남자가 누구냐면 남편이었어. 남편하고 있는데 아주 관계가 좋게 보인 게 아니라 그냥 좀 떨어지면서 어때요? 무관심인 상태.
이 여성이 심리적인 요인도 무시 못 하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여성이 남편을 좋아하지만 남편에 어때요?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하니까 그런 것들이 있나 봐. 그러니까 남편 보면 안 아프던 머리가 그냥 막 아파본 거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런 편두통. 그래서 그런 통증에 미치는 기본적인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도 있고 실제로 이런 요인을 찾아내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강도. 강도는 요즘에는 그 간호학적으로 보면 통증의 척도를 측정하는 게 있어요. 그 숫자로 표시하는 게 1부터 10까지 표현을 합니다. 당신 이게 지금 손목이 쑤시고 아프는 게 강도가 어는지 숫자로 말해요. 이렇게 말을 하라고 하면 이렇게 말하면 으스러져요, 예리해요, 뭐 망치로 때리는 것 같아요, 누가 둔기로 나를 때려서요,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애매하잖아요. 근데 이런 말을 쓰는 것은 진짜 겁나게 많이 아프다는 소리겠지. 근데 이런 통증 각도를 숫자로 내니까 어떤 사람은 표시를 하라 그래. 그 뭐 2에 표시한 사람, 어떤 사람은 5에 표시한 사람, 어떤 사람은 8에 표시한 사람. 그래도 5 이상이 넘어가면 굉장히 많이 아프겠죠. 그래서 이런 강도에 따라서 의사 선생님도 처방의 약을 어때요? 약한 거, 중간 거, 센 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투여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통증의 지속 시간, 뭐 잠깐 10초 아프냐, 한 30초 아프냐, 아니면 그냥 막 1분, 3분까지 아프냐 하죠. 여러분 통증이요, 잠깐 10초만 아파서도 참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근데 30초가요, 그때는 30초가 별거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이 30초가 엄청 길어요. 근데 이 통증이 3분, 5분 간다면 여러분 어떡할까요? 생명이 끊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심근경색증 환자는 이 통증이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도 못하고 하고 쓰러지는 질환에서 심장 질환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통증의 시작은 언제부터 지속 시간을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게 PQRST에서 이거 이제 가장 알아둬야 할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할 때도 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질문을 하게 되면 정확한 진단명이 나오지 않겠어요? 의사 선생님도 우리 간호사도 이러한 항목에 따라서 질문을 하게 되면 좋은 간호 진단이 아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통증 발생 부위에 따른 부위가 있습니다. 통증도 급이 있어요. 표절성 통증과 심부 통증. 표절성 통증은 이 표피 쪽에서 통증을 느끼는 것들이죠. 그래서 피부나 피하 조직에서 느끼면 이제 예리한 통증을 유발을 합니다. 그런데 피부 통증은 뭐냐면 이거는 통증이 있다가 금방 사라지기도 하죠. 근데 이 심부 통증은 깊숙한 데서 통증이 나오니까 표절성 통증보다 오래 지속되며 건, 인대, 혈관, 신경 등에서 손상이 통증이 온대요. 그래서 엄청나겠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 심부 통증을 유발하면 환자들이 굉장히 무서워서 이때 의사들이 그래서 마약성 어때요? 진통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마약성 진통제가 많이 맞으면 뭐 중독이 돼버린다 하지만 요즘에는 이런 마약성 진통도 중독이 안 되게끔 그런 약물 성분들을 빼버린 것들이 또 나와 있어 좋은 약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심부 통증은 두 번째는 이제 강한 압력이나 조직 손상 이런 것들은 이제 심부 통증을 유발하죠. 그래서 환자가 오심이란 말은 매스꺼운 말이죠. 오심, 발한, 혈압이 떨어지고 이제 환자가 심리적인 정서가 불안해지고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통증 발생 부위에 따른 양상을 첫 번째는 표절성과 심부 통증으로 구분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장통, 세 번째 내장통. 이 장 안에 장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내장통은 주로 이제 복부 통증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복강, 또 두개강, 흉강, 이 안에 들어있는 데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것들은 주로 이제 조직을 어때요? 신전, 허열, 근육인데 여기서 허열이란 말은 산소 공급이 잘 안 된다는 소리죠. 선생님이 안 돼서 이게 심하면 나중에 괴사, 네크로시스, 썩어버리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죠. 그래서 이런 내장통 이런 것들을 유발해서 또 무섭더라. 그 다음에 연관 통증은 무엇인가? 내가 통증이 가슴이 아픈데 여기에서 먼 부위, 다른 부위까지 통증을 느끼는 것을 연관 통증. 이 코어로 이거를 뭐 말이냐? 방사통이라고 또 지칭을 하죠. 방사통. 그래서 심근경색증이 있는데 가슴이, 심장이 아픈데 어디까요? 손가락 끝까지 여기까지 통증이 옮겨가는 것을 연관통증, 이코로 방사통이라고 보통 지칭을 합니다. 그러면 통증의 종류에는 표절성, 그 다음에 심부, 그 다음에 내장통, 그 다음에 연관통증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고 환자들이 통증을 호소할 때 우리가 아까 말했던 PQRST와 이런 통증하고 연계해서 우리 간호사들도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2강은 1강에서 배웠던 요점 정리에 따른 어떤 문제풀이가 다음 이어지겠습니다. 여러분, 요점 정리 내용은 좀 마음에 드셨나요? 여러분한테 도움 많이 돼야 될 텐데 워낙 성인간혹은 범위가 높고 깊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틀에서 좀 더 넓혀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2강에는 문제풀이를 통한 여러분들의 이론을 더 강화시키는 수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